네. 자, 전산회계 1급 기초 이론 과정을 지금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회계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자, 1번에, 회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정의를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또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면은 그 기업에는 어떤 정보가 있을 건데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유용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회사의 정보는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걸 왜 다른 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그쵸? 누구길래 이 정보를 보고를 해야 될까? 자, 그 사람들을요, 우린 회계에서 이해관계자라고 불러준대요. 자, 이해관계자는 다른 말로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말로는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도 불러준대요. 잘 보이십니까? 네, 회계정보 이용자예요. 그래서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해관계자는 다시 크게 둘로 나누어진대요. 첫 번째는 뭔지 모르겠지만 내부 이해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 이해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내부 이해 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 그대로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임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밑에서 일하시는 또 종업원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은 내부에서 얼마든지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외부 이해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모아서 어떻게 한다? 정보를 보고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투자자, 그 다음에 채권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두 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삼성전자이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주주라고 해요. 그런 주주들이 바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한 건 아니고요. 돈을 그냥 빌려주기만 한 거예요. 투자와 빌려주는 건 차이가 있죠. 투자는 우리 회사가 망하면은 같이 망하면 돼요. 근데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원금과 이자까지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돈 달라고 막 찾아와가지고 엎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회계 공부하면은요, 채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앞으로 채무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구경을 할 건데요. 이게 어떤 단어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채권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받을 것.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면 받아야 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친구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요걸 우리는 갚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자니까 우리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다? 예, 사채업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쵸? 예, 뭐 무서운 사람들. 그쵸? 자,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럼 결국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주려면은요, 당연히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되겠죠. 뭐 하는 회사인지, 또 1년에 연간 뭐 이익은 얼마인지, 뭐 돈을 갚을 능력은 되는지,
나한테 배당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되는지 그런 걸 검토해야 되겠죠. 그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이 유용한 정보를 얘네들한테 보고해야만 투자할 건지 말 건지 돈을 빌려줄 건지 말 건지 맞죠?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결정을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사결정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얘네들한테 유용한 정보만 보고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쵸? 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회사의 물주예요. 물주. 예. 돈을 그렇죠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뭡니까? 설득을 해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고 돈을 빌려오려면은요 우리의 정보를 꼭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정보를 보고하는 대상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타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내부 이해관계자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회계는 뭐라고요? 우리 기업의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해관계자에게. 아시겠죠? 뭐 때문에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 회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에 부기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기의 개념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쌤이 정보를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어떻게 보고할까요? 뭐, 주주의 집에, 뭐, 채권자의 집에 찾아갑니까? 뭐, 찾아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의 집 앞이야. 나와줄래?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쵸? 아니면 뭐, 오픈톡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들어오세요. 뭐 채팅으로 알려줍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자, 정보를 보고하려면요, 우리 회사의 정보가 적혀져 있는, 즉, 기록이 되어 있는 장부를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장부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야 돼요. 장부에다가 우리 회사의 유용한 정보를 기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업무를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 부기다 라고 했는데 이 부기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칠판을 좀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의미를 좀 볼 건데 우리 요약본에 뭐라 나와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재산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증감 변화를 어떻게 한다? 뭔지 모르지만 일정한 원리가 있고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자,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장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노트이죠, 노트. 자, 노트에다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그렇죠. 기록도 하고 숫자가 있으면 계산하고 정리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는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부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재산이에요. 재산. 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알기는 하는데 표현이 안 되죠. 근데 우리 회계는요, 재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자, 첫째는 뭐가 있느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부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자, 그러면 쌤, 자산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거. 자, 누구 거? 내 거예요. 그럼 부채는 뭐냐? 갚을 거예요. 갚을 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나 한다라고 가정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치킨 장사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치킨 장사를 하게 되면 치킨 가게를 하나 차려야 되겠죠. 그럼 이 가게 차리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100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내 거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100원이 되는 거죠. 100원 들어갔으니까. 그쵸? 근데 이 100원 안에는요, 슬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뭐,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땡겨온 거예요. 얼마? 30원. 그러면 치킨 가게는 100원이지만 땡겨온 돈이 30원이니까 결국 순수하게 내 돈 들어간 건 얼마예요? 70원이잖아요. 그쵸? 요 70원을 뭐라고 한다? 자본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본. 그러면 자본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내 거에서 갚을 걸 다 갖고 나면은 남는 돈이 자본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따라해주세요. 진짜 내 거라고 해요. 자, 누구 거라고요? 진짜 내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야, 이거는 순수하게 내 거구나 라고 해서 순자산이다 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뭔가에서 뭔가를 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이제 뭐 네팅을 했다, 네팅이라는 말로 뭐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감했다.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수한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본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순자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는데 요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세요.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이 재산이 나중에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쵸?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런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변동을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아시겠죠? 항상 우리 기업들은 매일매일 거래가 일어나죠? 그걸 거래라고 해요. 그럼 이런 거래들을 어떻게 한다?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원칙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한다? 장부에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 일정한 원리 원칙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일정한 원리 원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한대요. 기업의 회계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다면요, 장부는 엉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야, 우리 모든 기업들은 이런 원칙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 약속들을 이제 일반화해가지고 모든 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회계 기준은 어디에서 만드느냐 이렇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이건 묻지 않으니까. 이거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좀 지울게요. 다 필기하셨죠? 네. 자, 이런 기업회계 기준은요, 이제 원래는 옛날에 이게 그 미국 방식의 US 회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방식의 EU 회계가 있었어요. EU 회계. 이렇게 두 가지의 회계가 있어가지고 유럽 국가하고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이제 회계를 따로따로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걸 사용했을까? 당연히 미국하고 친하니까 US 회계를 썼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마더라도 US 회계를 우리나라에서 뭐라 불렀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줬어요. 이해되겠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회계가 다르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미국 가게 되면은 미국 회계 배워야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에 가면은 유럽 회계 배워야 되니까 회계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가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 이러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다. 그래서 회계를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일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구이다? 국제 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뭐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회계는 현재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 요거 영어로는 IFRS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IFRS.
그래서 이 IFRS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든 나라에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쓰자라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돼요. 로열티를 지불하고 이 기준을 이제 어떻게 한다?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글로 번역을 해 가지고 각 기업들에게 뿌리고 있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 또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래서 능력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상장 기업들, 자, 그런 기업들은 IFRS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기업들은요, 어떻습니까? 얘를 적용하진 않아요. 비상장 기업들은 기존에 있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써라 라고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국제 회계 기준 안 나옵니까? 뭐 예를 들어 더 단서를 붙인다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국제 회계 기준이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뭐 둘 다 섞어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국제 회계 기준도 나올 수는 있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기준 만드는 이제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기준원이 있거든요. 요 기준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영국에 가면은요, 런던에 있습니다. 런던에 있고, 여기에서 만든 이 기준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돈 주고. 사와가지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이제 코딩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권한이 있는 기관이 누군가 하면은요, 금융감독원이에요. 근데 금융감독원은 너무 바빠요. 은행도 감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외주를 줍니다. 누구에게? 한국회계기준원에다가 외주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가가지고 한국회계기준원을 치시면은 그 안에 우리가 배우는 이런 기준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검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 자, 하지만 뭐 이런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 장부에 기록을 하잖아요. 자, 이게 푸기인데, 그쵸?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장부에 기록합니까? 아니죠. 요즘에는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죠. 그래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요즘에는 뭐다? 전산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전산에.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필로 적었지만 지금은 키보드로 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키보드로 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부기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된다? 전산 회계가 된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회계는 정보를 보고하는 거지만 부기나 전산 회계는 뭐다? 그 정보를 그렇죠. 전달하는 하나의 그냥 도구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회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3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의 회계의 주목적으로 볼 건데요. 회계를 그러면 도대체 이제 왜 하느냐? 자, 이거는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쵸? 그럼 두 번째는 일정한 기간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재산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쌤이 아까 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자본이 얼마인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는 장부가 누군가 하면은 재무 상태표예요. 영어로는 이제 앞으로 쌤이 BS라고 할 건데, 이게 뭐 밸런스 시트의 약자인데요. 영어가 좀 잘 안 되니까 그냥 BS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그냥 뭐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외우세요. 자, 어쩌간 얘기고요. 자, BS. 쌤이 앞으로 이제 BS 그러면은 재무상투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성과도 파악해야 되는데, 경영성과는 이제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벌었을 것이고, 또는 뭐다? 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번 돈은 수익이고 쓴 돈은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수익과 비용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는 표가 있는데 걔를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손익이란 말은 손실과 이익을 따진다는 얘기죠. 손실은 얘고 이익은 얘예요. 그래서 이 수익 비용을 합쳐가지고요, 다른 말로 손익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영어로는 IS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커밍 시트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그냥 두 글자로 IS 할 거예요. 쌤이 앞으로 IS란 말이 나오면요, 손익계산서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암기하세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뭐다? 이 두 가지의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용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부를 합쳐가지고요, 그냥 우리는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를 회계에서는요, 좀 근사한 말로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 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일단 요 두 개는 외우세요. 재무상투표하고 손익계산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재무제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를 누구에게, 정보용자에게 던져주면은요, 걔네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얼마인지, 수입과 비용이 얼마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이 회사에다가 투자할까 말까, 돈을 빌려줄까 말까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계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됐습니다. 자, 이런 재무제표는 나중에 우리가 작성을 좀 해볼 건데요. 다음 강의에서 작성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하고 이제 세무회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계의 종류죠. 그쵸? 자, 회계 종류인데요. 참고로 우리가 이걸 아직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외부 정보 용자에게 보고하는 회계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우리 회사에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꼬시기 위해 가지고, 아시겠죠? 보여주는 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 회사를 관리하는 관리자들, 그러니까 내부 정보 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계죠. 그쵸? 네. 그래서 대상이 누군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관리회계에서요, 원가 회계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건데, 이게 이제 전산회계 1급의 이론시험 범위입니다. 네, 총 이제 100점 만점 중에서 약 한 10점 정도가 여기에서 이론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쌤이 또 강의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가 있는데, 세무회계는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회사가 돈을 벌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그 세금을 구하는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세무회계는 당연히 뭐다? 세법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세금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거를 법소부라고 합니다. 자, 법은 법인세, 요거는 세무 1급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는 소득세, 얘는 세무 2급, 부는 부가가치세인데, 요 부가가가 이상하네. 부가가치세. 네. 부가가치세군요. 네. 미안해요. 네. 재미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회계 1급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무 2급, 세무 1급에도 부가가치세는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회계 1급에서 부가가치세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세무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은
여기 있는 이 재무회계 요 내용만 공부하게 되면은 전산회계 2급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하고 부가가치세 요 두 개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이제 전산회계 1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1급에는 회계 2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천천히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시간 지나면은 이런 게 뭔지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굳이 회계 종류에 이런 게 있다라고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3번에 회계 연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좀 치울게요. 네, 3번에 그 회계 연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다른 말로 회계 기간이에요. 자, 우리 회계 기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회계 원칙에서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 이론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계속기업의 가정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 즉 뭐라고요? 명백한 어떤 반증이 없다. 반증이 없다면 기업은 뭐다? 계속 존속할 것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회계해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회계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처음부터 야, 나는 이 회사를 1년만 딱 운영하고 망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쵸? 누구나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내 손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명백한 반증이 없다면 기업은 뭐다? 계속 존속할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회계를 하는 것이 바로 계속기업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계속기업의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계연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3년도예요. 앞에는 2022년도가 되겠죠. 내년은 2024년도예요. 그쵸?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장사를 이때부터 했어요. 그러면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하면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고할까?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쵸? 왜? 재산은 매일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하면 내일 또 재산이 움직이니까 정보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확하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보고하려면은 언제 보고하는 것이 제일 좋죠? 기업이 망했을 때. 기업이 문을 닫아버리면 재산이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그때 보고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보고하면은 정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즉 회계를 만드시는 교수님들께서 모여가지고 인위적으로 기간을 딱 정해놓았어요. 어떻게 한다? 1년에 한 번씩 보고하자. 이게 원칙이에요. 물론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1년을 가정하고 출제됐기 때문에 그냥 회계 기간은 1년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합시다.